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써보네요. 사랑하는 남편과 동창에 대한 얘긴데요. 마지막에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지만 원래는 섬마을 출신이에요. 학교도 없어서 하루 2번 배를 타고 뭇까지 나가 학교를 다녔죠. 어릴 땐 그런 고향이 왜 그리도 답답했던지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짐을 싸들고 상경했어요. 서울로 시집온 언니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시골뜨기였던 20살에서 서울은 신세계였어요. 홍대, 명동, 남산타워, 명소란 명소는 다 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중엔 질리더라고요. 또 아무리 친언니라고는 해도 얹혀 산다는 게 눈치가 보이기도 했어요. 형부는 물론이고 갓 태어난 조카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올라온 지 3개월 만에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변변한 자격증도 기술도 없었지만 나이가 무기라고 다행히 바로 취직에 성공했어요. 문구류를 만드는 작은 제조회사 격리 자리였죠. 첫 사회생활은 힘들었어요. 제가 일머리가 없어서 사장님한테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라 적응이 힘들었네요. 제 일은 현장직이 아니라 사무직이라 남직원보다 여직원의 비율이 훨씬 높았는데요. 텃세라고 해야 할까요? 딸 같아서 챙겨줄 법도 한데 다들 이상하게 거리를 두더라고요. 그러면서 커피 타는 거나 과일 깎는 잡일은 전부 저한테 시키고 말이죠. 젊은 직원들한테 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저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 신입에겐 또 얼마나 잘해주던지요. 이 사무실에 맛있는 간식 같은 게 들어오면 그 남자 신입한테만 몰래 챙겨주고요. 퇴근할 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 다들 그 신입한테만 우산을 챙겨줬네요. 글로 늘어놓고 보니 참 사소하지만 원래 그런 별거 아닌 일에 사람들이 서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날도 그랬어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데 역시나 여자 과장님이 그 신입한테만 우산을 쥐어주더군요. 저도 우산 없다고 분명 말했는데 말이죠. 서러운 마음에 인사도 안 하고 퇴근했어요. 그리고 홀로 비를 맞으면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 뒤에서 제 이름을 소리쳐 부르는 거예요. 미정씨! 미정씨! 잠깐만 기다려봐! 누군가 했더니 현장 감독님이었어요. 저보다 5살 많은 남자분이었는데 주로 공장에서 일하는 분이라 저와는 마주칠 일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감독님이 한 손에 우산을 들고 다급하게 뛰어오더라고요. 제가 멈춰서자 감독님이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어요. 그리고 얼른 우산을 펴서 제 머리 위에 씌워주더군요. 아니 왜 비를 맞으면서 가? 우산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아, 저번에 한번 물어봤는데 다들 없다고 하셔서. 없기는. 창고에 거래처 사람들이 두고 간 우산이 얼마나 많은데. 다음부턴 창고 한번 뒤져봐. 이렇게 청승맞게 비 맞고 가지 말고. 하지만 제게 그렇게 말하는 감독님이야말로 비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제 우산을 챙겨주려고 따라온 거면서 정작 본인은 우산도 없이 나왔더군요. 너무 죄송한 마음에 얼른 주머니에 있던 손수건을 꺼내 내밀었어요.
제 우산 챙겨주려고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우산도 없이? 안 그러셔도 됐는데. 아우, 미정씨 놓칠까봐 그랬지. 내가 정신이 없었네. 야, 근데 미정씨 손수건도 챙겨 다녀?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안 들고 다니던데. 언니가 챙겨줘서요. 오늘 갖고 오길 잘했네요. 고마워. 세탁해서 내일 돌려줄게. 감독님은 제게 우산을 넘기고 그대로 가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죠. 우산이 없었으니까요. 그러자 감독님이 어차피 퇴근하려고 했다면서 차라리 주차장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버스보단 차가 낫지 않겠어? 같이 타고 가자. 괜찮은데. 괜찮아, 타고 가. 결국 난생 처음으로 아빠 아닌 다른 남자가 운전하는 차에 탔어요. 다행히 감독님 사는 집과 저희 집이 가깝더군요. 가는 길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요. 생각보다 통하는 점이 많더라고요. 집에 도착했을 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웬걸 차문을 열고 내리려는 순간 감독님이 뜻밖의 얘기를 했어요. 미정씨, 우리 주말에 같이 영화 보지 않을래? 네? 영화요? 그게 미정씨가 손수건 빌려준 게 고맙기도 하고. 본인은 우산도 빌려주고 차까지 태워다 줬으면서 그러는 게 참 이상하더군요. 자세히 보니 감독님의 얼굴이 토마토처럼 새빨개져 있었어요. 그제야 알았네요. 이 남자가 제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다는 걸 말이죠. 어쩐지 너무 잘해준다 했지 뭐예요. 그날은 너무 부담스러운 마음에 거절했는데요. 그 뒤로도 감독님은 꾸준히 제게 데이트를 신청했어요. 몰랐는데 제가 입사할 때부터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 사람이 수줍음도 많으면서 끈질기긴 또 어찌나 끈질기던지요. 나중엔 회사 사람들도 다 알게 돼서요. 잘해보라면서 자꾸만 엮어주더군요. 회식 때도 일부러 옆자리에 앉혀주고 말이죠. 처음엔 그게 너무 싫었는데요. 한 번은 그 감독님이 해외 공장으로 석 달 정도 출장을 간 적이 있어요. 든 자리는 몰라도 빈 자리는 티가 난다고 이상하게 허전하더군요. 거기서 뭐 하고 있을까? 내 생각도 하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고요. 맞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저도 어느새 그 남자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몰랐는데 제가 사랑에 있어선 참 진취적인 여자더라고요. 감독님이 한국 오자마자 바로 그 주말에 만나 데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나도 좋아하게 됐다고 한번 잘 만나보자고 했죠. 감독님은, 아니 남자친구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뻐했네요.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는지 그런 쑥맥 같은 모습조차 좋더라고요. 연애를 하니 눈앞에 또 다른 신세계가 펼쳐졌어요.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결혼도 하고 싶어졌고요. 그 사람과 나를 반씩 닮은 예쁜 아기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결혼에 신중한 입장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결혼하면 어머니 혼자 살아야 하니 걱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남 같아선 모시고 살자 하고 싶었는데요. 그래도 신혼 때는 부부 둘이 알콩달콩 살아가는 맛도 봐야 할 것 같아서 저도 쉽게 합가도 괜찮다는 말을 하진 못했네요. 하지만 그렇게 3년을 연애만 하다 보니 저도 지치더군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말했어요. 정 어머님이 걱정되면 모시고 살아도 좋으니 결혼하자고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두 눈을 휘둥그레하게 뜨더군요.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그래. 오빠는 어쨌든 합가하는 거 아님 결혼은 싫다는 거잖아. 아니,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어머니가 연세도 있고 몸도 편찮으시니까 걱정돼서 그렇지.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어쨌든 그럼 이제 우리 결혼하는 거다? 응, 미정아. 내가 무슨 복을 타고 나서 너처럼 좋은 여자를 만났는지. 결혼하면 내가 더 잘할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단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정말 아끼고 사랑해줄게. 그렇게 남자친구와 저는 이듬해 봄 식을 올렸고요. 정식으로 부부 사이가 됐어요. 찢어지게 가난하지도 그렇다고 엄청 잘 살지도 않는 비슷한 처지였기에 양가에서도 별 반대가 없었네요. 물론 친정 부모님이 시집살이를 염려하긴 했어요. 홀어머니의 아들 하나 있는 집, 거기다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사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도 시어머니는 참 좋은 분이었어요. 자기 손으로는 밥 하나 안 칠 줄 모르는 저를 야단치긴커녕 살림하는 법을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고요. 그마저도 자기 죽고 나면 하라며 대부분 자신이 다 하셨죠. 어머님, 이제 이 사람 아침은 제가 차릴게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부엌에 서는 거 힘드시잖아요. 허리도 안 좋으시면서. 됐다. 평생 이렇게 해왔는 걸 뭐. 그리고 나이 드니까 잠이 더 없어져. 너나 무리해서 일어나지 말고 아침에 더 눈 붙이렴. 어머님이 부엌에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저 혼자 자요? 아니, 뭐가 어때서 그래? 석재 이 녀석도 코 골며 잘만 잤는데. 시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과 며느리를 똑같이 대해주셨어요. 언니나 친구들에게 듣던 무시무시한 시집살이는 조금도 없었죠. 오히려 친정엄마가 하나 더 생긴 기분이라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주변에서도 복받았다면서 다들 부러워했죠. 남편과의 사이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남편은 결혼하고도 여전히 성실하고 다정했고요. 결혼한 지 2년쯤 됐을 때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생겼죠. 그로부터 2년 뒤엔 예쁜 딸도 하나 낳았고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어떻게 늘 꽃길일 수 있겠어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이었죠. 다행히 빨리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은 구할 수 있었는데요. 그 후유증으로 글쎄 편마비가 왔지 뭐예요. 왼쪽 팔과 다리를 아예 못 쓰셔서 혼자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어요. 거동도 식사도 힘들었으니까요. 제가 옆에 딱 붙어서 돌봐드려야만 했죠. 그간 시어머니와 나눠하던 집안 살림도 전부 제 몫이 됐고요.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5 식구 삼시세끼 차리고 옷 빨래하는 것도 힘에 부치는데 거기에 시어머니 병구안과 애들까지. 일이 너무 많아서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이었죠. 남편도 일하는 틈틈이 많이 도와주려고 애썼는데요. 시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주말에도 대리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진 못했어요. 안 그래도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 괜히 집에서도 부려먹는 것 같아 제 마음도 불편했고요. 하지만 제일 힘든 건 시어머니와 남편일 테니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았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제 눈치가 보이셨나 봐요. 매일 죽지 못하고 살아서 미안하다. 늙으면 죽어야 하는데 하는 말을 달고 사셨죠. 특히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걸 돕거나 식사 시중 드는 걸 제일 미안해 하셨네요.
미안하다, 어머마. 안 늙어가지고 괜히 침덩이만 돼선. 그냥 병원에 있을 때 우리 남편 옆으로 갔어야 네가 편했을 텐데.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고 그 사람도 어머님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나중에 수환이랑 수정이 시집 장가가는 것도 보셔야죠. 됐다. 내가 더 살아서 뭐 하겠니? 시어머니는 편마비가 온 뒤로 도통 웃질 않으셨어요. 가끔 혼자 눈물도 흘리셨고요. 죽어야 한다는 말을 달고 살았죠. 그땐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중증의 우울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는 시어머니 기분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게 자주 밖에도 모시고 나가고요.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끼니 때마다 해드렸는데요. 별 효과는 없었네요. 시어머니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편마비가 오고 3년 뒤엔 또 유방암이 찾아왔는데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수술과 항암 치료로 제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일로 시어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기운은 더욱 쇠했고요. 저희 집 가세도 크게 기울었죠. 몰랐는데 암이라는 게 돈이 참 많이 드는 병이더라고요. 당시 저희 식구들은 변변한 보험 하나 들어둔 게 없어 생으로 병원비를 다 내야 했는데요. 남편의 쥐꼬리만한 월급과 대리일로 벌어들이는 돈으론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았죠. 결국 저희는 하나 있던 집을 팔고 월세살이를 시작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은행에 빚을 냈어요. 2천만 원쯤에 썼는데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때는 더 큰 돈이었죠. 통장에 마이너스 금액이 찍히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들어오는 돈은 한계가 있으니 어떻게든 쓰는 돈을 아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건 주부인 제 몫이었죠. 그때부터 정말 악착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밖에서 밥 사 먹는 돈도 아까워서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줬고요. 애들이 밖에서 사 먹던 소소한 간식도 어지간한 건 다 집에서 만들어줬어요.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 가전도구도 최대한 안 쓰고요. 직접 걸레로 온 집안을 쓸고 닦고 손빨래를 했죠. 물론 당연히 그만큼 제가 할 일은 2배, 아니 3배가 됐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래야 빚 이자라도 내면서 살 수 있는데. 맘 같아선 저도 나가서 돈을 벌고 싶었지만 불가능했어요. 애들이 어느 정도 컸다 쳐도 시어머니가 계셨으니까요. 그 고단했던 시절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새벽 3시에 일어나 남편 도시락 싸고 아침 차리고 애들 씻겨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 깨워 밥 먹이고 씻기고 약 먹이고 그러고 나서도 쉴 틈 없이 밀린 집안일과 씨름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러다 보면 또 점심때가 돼서 시어머니 밥 챙기고 화장실 데려다 드리고 약 먹이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떻게 그러고 살았나 몰라요. 살림살이가 빠듯하니 당연히 기념일 같은 것도 잘 못 챙겼어요. 그나마 식구들 생일에 미역국 끓여 먹이는 게 전부였죠. 제 생일은 아예 기억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기 일쑤였네요. 처음엔 그게 서럽기도 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무뎌지더라고요. 내 생일 챙길 돈 있으면 그걸로 애들 밥이라도 한 끼 더 차려주자 하는 마음이었죠. 그렇게 살다 보니 자연스레 친구들하고도 연락이 거진 다 끊겼는데요. 큰애가 중학교 졸업할 무렵에 중학교 동창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동양 사람하고 결혼해서 결혼하고도 계속 섬에만 있던 애인데
아이 학교 때문에 아예 서울로 이사를 왔다 하더군요. 알고 보니 이사한 집이 저희 집하고 아주 가깝더라고요. 친구 딸도 저희 큰애랑 나이가 비슷했고 말이죠. 그래서 오후에 시어머니 낮잠 주무시는 틈틈이 자주 친구를 만났는데요. 오랜만에 고향 친구 만나 수다도 떨고 커피도 마시자니 얼마나 즐겁던지요. 친구도 얼마 안가 제 집안사를 속속들이 알게 됐는데요. 많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아유, 너 서울 남자랑 결혼했다고 했을 때만 해도 참 부러웠는데 야, 어쩌자고 그런 똥차를 골라 잡았니? 병든 시모 간병에 육아랑 살림독박. 아우, 야 정말 친구인 내 입장에서 눈물이 다 난다 얘. 친구가 좋은 뜻으로 얘기한다는 건 알았는데요. 그래도 남의 남편을 똥차라고 하니까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애써 웃으며 입을 열었어요. 우리 남편 똥차 아니야. 그래도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평일 내내 일하고 주말에 대리 일을 하면서도 집에 오면 어떻게든 내 일 거들어주려고 한다니까? 뭐 설거지며 쓰레기 버리기며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당신 힘든데 안 된다면서 말이야. 참나. 그까짓 게 뭐 대수라고. 그럼 지 늙고 아픈 엄마 네가 다 봐주는데 그 정도 알랑방귀 못 끼겠어? 잘해주려면 돈으로 잘해줘야지. 우리 남편 봐. 얼마 전에도 자기 성과금 받았다면서 나 가방 사준 거. 이 가방 너도 알지? 아무나 못 산다는 그 백이야. 어지간한 중고차 한 대 값이라고. 얼만지 알면 너 기절할걸? 친구 남편이 서울 올라오면서 직장을 새로 구했는데요. 거기가 꽤 유명한 대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친구는 형편이 제법 괜찮아 보였어요. 명품으로 온몸을 칭칭 감싼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방과 스카프 정도는 제법 고급 브랜드더군요. 그 앞에서 김치국물 묻은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던 제가 어찌나 부끄럽던지 그냥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 뒤로는 가급적이면 그 친구를 잘 안 만나려고 했어요. 만나면 순 자기 자랑에 저희 남편하고 시어머니 욕만 해대니까. 처음에 수다 떨 때만 즐겁지 나중엔 결국 제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친구는 끈질기게 제게 연락해 만나자고 졸랐어요. 거절하면 계속 전화가 와서 언제 시간 되냐, 이날은 안 되냐, 내가 집 앞까지 가겠다 하면서 사람을 압박해댔죠. 그럼 저는 결국 만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럼 또 같은 일의 반복이었네요. 그래서 하루는 그 친구에게 대놓고 말했어요. 우리 당분간 안 보면 안 될까? 뭐?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아니, 요즘 어머님 상태가 부쩍 나빠지기도 했고 애들 방학도 끝나서 내가 너무 바쁘네. 그러자 친구가 입가에 픽 비웃음을 띠더군요. 핑계대긴. 야, 그냥 솔직하게 말해. 나 만나면 네 처지랑 비교되니까 짜증나서 그러는 거잖아. 친구의 직설적인 말에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었는데요. 그래도 친구는 아랑곳 않고 계속 자기 할 말만 하더군요. 야, 솔직히 나도 처음엔 너 만나서 좋았거든? 타향살이 힘든데 동양 친구 있어서. 근데 우리가 친구할 수 있었던 건 그 조그만 섬 마을에서 같이 뛰어놀 때나 가능했던 일 같아. 이제는 완전히 사는 수준이 달라졌으니. 수준이 달라졌다니? 어떤 수준? 왜 모르는 척하고 그래? 너도 알잖아. 우리 완전히 사는 세계가 다른 거. 야, 솔직히 너 보면 나도 마음 안 좋아. 불쌍하고 안타깝고 막 그런다고. 옛날에 너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그래서 남자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많았니? 내가 좋아했던 영철이 걔도 네 뒤만 졸졸 따라다녔잖아. 근데 그 천하의 박미정이 호래미 모시는 남자한테 시집가선
팔자 다 꼬이고 말았으니. 뭐? 팔자가 어쩌고어째? 너 말 다 했어? 지금? 아, 목소리 높이지 마. 교양 없게 진짜. 너 지금 나 질투하는 거 다 티나. 추하다 얘. 내가 널 언제 질투했다고 그래? 질투한 적 없긴. 너 내 가방이나 옷 볼 때마다 얼마나 이글이글한 눈으로 노려보는지 알아? 야, 그건 질투한 게 아니고 그냥 네가 하도 자랑해대니까 쳐다본 거야. 너야말로 그렇게 수준 안 맞아서 친구 못하겠으면 왜 자꾸 연락하는 건데? 바쁘다는 사람한테 왜 자꾸 만나자고 하냐고? 그거 그냥 네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돌아온 친구의 반응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잠시 골똘히 뭔가를 고민하는가 싶더니 글쎄 고개를 끄덕이면서 인정하는 게 아니겠어요. 네 말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나 너 별로 안 좋아했거든. 내가 옛날에 좀 통통했잖니. 너처럼 쌍꺼풀도 없었고. 그래서 남자들이 다 너만 좋아했잖아. 선생님들도 너 공부 잘한다고 칭찬만 했고 너도 은근히 그거 즐겼잖아. 재수없게. 근데 알지? 지금은 완전히 처지가 정반대가 된 거. 그러니 나도 좀 즐길 권리가 있지 않겠니? 내가 언제 그런 걸 즐겼다고 그래? 다 네 착각이지? 딱 잡아떼긴. 너 학창시절에 은근히 나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그랬잖아. 그 친구는 어릴 때 콤플렉스 때문인지 완전히 삐뚤어져 있었어요. 계속 제가 자기를 무시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맹세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애초에 그 친구와 그럴 만큼 가깝게 지냈던 것도 아니었고요. 어쨌든 애초에 그 친구가 제게 연락했던 목적이 불순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기의 확 달라진 처지를 자랑할 생각뿐이었던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 더는 그 친구와 한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얼굴만 봐도 우라가 치밀었죠. 아무래도 우리 얼굴 보는 건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다.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알겠어? 미정아, 지금 이렇게 나한테 모질게 굴면 그건 네 열등감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돼. 우리 나이에 친구를 질투하면 어떡하니? 추하다 얘.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어쨌든 다신 연락하지 마. 그렇게 저는 그 친구와 대판 싸우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날은 너무 속상한 마음에 화장실에서 좀 울다 나왔는데요. 시어머니가 그걸 듣고 남편한테 얘기한 모양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남편이 먼저 묻더군요. 당신 오늘 혹시 무슨 일이 있었어? 일은 무슨 일? 아무 일 없었는데? 그래? 오늘 그 고향 친구 또 만났다면 친구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고? 일이 있긴 뭐가 있었다고 자꾸 그래. 그리고 걔 내 친구 아니야. 다신 안 만날 거고. 왜? 그냥 나랑 좀 안 맞는 애 같아서. 제 말에 남편이 골똘히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러다 갑자기 손을 뻗어 어깨를 끌어안아 주더군요. 미안해 여보. 친구 만나 커피 한잔 할 여유도 없는 인생 살게 해서 내가 정말 당신한테 면목이 없다. 갑자기 왜 이래 징그럽게.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줘. 나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당신이랑 우리 애들 꼭 호강시켜줄게. 그렇게 말하며 절 토닥여주는 남편이 왜 그리도 짠하고 안쓰럽던지요. 몰랐는데 남편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왜 안 그렇겠어요. 하루도 못 쉬고 일만 하는데. 괜스레 또 눈물이 날 것 같아 남편을 밀어내고 등을 돌렸어요. 그러자 남편이 뒤에서 절 끌어안고 토닥여 주더군요. 말 안 해도 제 마음 다 안다는 듯이 말이죠.
사는 게 참 팍팍했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살붙이고 잠들 수 있는 남편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하던지요. 그 동창 때문에 속상했던 마음도 조금은 풀어지더군요.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이 스스로 한 말을 정말로 지키는 날이 올 줄은 말이죠.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 건 참 슬프게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부터였어요. 오랫동안 병마와 씨름하던 시어머니는 결국 82의 나이로 숨을 거두셨는데요. 장례를 마치고 나니 왜 그리도 헛헛하던지요. 집에 돌아오니 10년 넘게 시어머니를 병고안하면서 쌓인 피로가 막힌 뚝처럼 확 하고 터지더라고요. 침대에 눕자마자 내리 사흘을 꼬박 앓았네요. 한 두어 달쯤 지나서야 간신히 몸이 회복됐는데요. 일하랴, 시어머니 장례 뒷정리하랴 내내 바쁘던 남편이 웬일로 일찍 집에 와서 절 찾더라고요. 여보, 당신 집에 있지? 어딨어? 어찌나 다급하던지 또 무슨 일이 생겼나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나 여기 있어. 집에 있었어? 당신 몸은 좀 어때?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왜 그렇게 불러대? 사람 놀라게. 그게 말이지 여보. 이것 좀 봐봐. 우리 대박 났어. 남편이 제게 내민 건 색이 바랜 종이 한 장이었어요. 대충 들여다보니 글쎄 땅 문서 같더군요. 뭐야 이건? 우리 뭔 땅이 있었어? 어머니 유품 정리하다 찾은 건데 글쎄 어머니 앞으로 고향에 땅이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 옛날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넘어온 거라 어머니도 잊고 있었나 봐. 워낙 규모가 작기도 했고. 그러게 몇 평 안 되네 뭐. 근데 이거 팔면 올해 대출 이자 정도는 갚을 수 있으려나? 그러자 남편이 제 어깨를 잡으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뭐? 대출 이자? 바보 같긴. 내가 지금 부동산 가서 확인하고 왔는데 우리 고향 땅이 전부 재개발이 된다지 뭐야. 거기에 역이 생겨서 지금 아파트랑 상가가 잔뜩 들어설 예정이래. 생각지도 못한 소식에 얼마나 놀랐나 몰라요. 제가 입을 떡 벌리자 남편이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팔면 못해도 10억은 넘게 받을 수 있을 거래.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주 줄을 섰다고. 대박이지? 10억이라니? 그게 정말이야? 제대로 알아본 거 맞아? 그래. 다른 부동산 가서도 또 확인했어. 어머님이 당신 고생했다고 돌아가시면서 아주 큰 선물을 남겨주셨지 뭐야. 어리 빠진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자 남편이 다가와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당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혼자 집안 살림 꾸려나가랴, 우리 어머니 간병하랴, 애들 키우랴.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신혼 때부터 계속 말했지. 당신 꼭 호강시켜줄 거라고. 이젠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 거야. 기대해. 여보, 나 정말 안 믿겨서 그런데 이거 꿈 아니지? 참나 이 사람. 꿈은 무슨 꿈이야. 얼른 일어나. 당신 속 괜찮으면 애들하고 고기 먹으러 가자. 주말엔 어머니 납골당도 다녀오고. 몇 달 뒤 남편은 관련 업자들을 만나 땅을 정리했어요. 늘 마이너스였던 저희 부부 통장에 처음으로 1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찍혔죠. 빚잔치를 하고 나서도 10억 넘는 돈이 남아있더군요. 정말 믿기지 않았네요. 그 돈으로 제일 먼저 집부터 샀어요. 애들은 커가는데 방 2칸짜리 새방은 너무 좁았거든요. 애들 학교하고 가까운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저도 너무 행복했네요. 남은 돈으로 남편은 과감하게 사업을 시작했어요. 평소 회사 다니면서 생각했던 사업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목돈이 생긴 김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얼마나 신중한 사람인지 알기에 그러라고 했어요. 어림도 없는 헛짓거리를 할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역시나 남편은 제 기대대로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어요. 지금은 업종을 좀 바꿨는데 당시엔 중국이나 일본하고 관련된 유통업을 했거든요. 자세히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던 일이었어요. 당연히 사업은 대박이 났고요. 처음엔 직원 둘로 작게 시작했던 남편 회사는 날이 갈수록 점점 규모가 커졌죠. 그러다 3년차 때 국내 굴지의 대기업하고 전속 계약을 맺게 됐고요. 그걸 계기로 남편 회사는 규모가 완전히 커져서 직원들이 수백 명에 달하는 중소업체가 됐네요. 말이 중소지 매출 순이익은 어지간한 중견기업 못지 않았죠. 자연스레 제가 하는 일도 많이 달라졌어요. 남편이 회사 대표가 되니 저도 자연스레 사모님이 된 거죠. 집에서 살림보단 거래처 사람들을 대접해야 하는 일이 많아졌고요. 대표 부인들끼리 부지런히 친목도 쌓아야 했네요. 자연스레 집안일은 신경 쓸 수가 없어서 따로 일하는 아주머니도 두게 됐어요. 제가 운전을 못하니 남편이 기사 딸린 차도 한 대 붙여줬고요. 그야말로 드라마 속에서나 보던 부잣집 사모님이 된 거였죠. 처음 1, 2년은 이게 꿈인지 생신지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나중엔 그렇게 호화로운 삶도 차차 익숙해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일하는 아주머니가 제 앞으로 편지가 왔다고 건네줬는데요. 뜯어보니 글쎄 중학교 동창회 초대장이지 뭐예요? 나도 이제 동창회 하는 나이가 됐구나 싶어 감회가 새롭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이걸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도 됐어요. 저와 정말 안 좋게 헤어진 그 동창이 올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안 가자니 연락이 끊긴 다른 친구들이 너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협탁 위에 올려두고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웬걸 남편이 퇴근하고 그걸 봤나 봐요. 제게 동창회 갈 거냐고 묻더군요. 모르겠어. 아직 고민 중이야. 왜? 당신 중학교 때 친구들 다 연락 끊겨서 아쉽다고 했잖아. 이 기회에 나가서 그리운 얼굴들도 보고 좀 놀아. 내가 그날 하루 회사 쉬면 되니까. 뭐? 당신이 회사를 왜 쉬어? 이거 부부 동반 동창회인데. 진짜? 남편이 건네준 동창회 안내문을 보니 정말로 부부 동반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제가 미처 못 본 거였죠. 그렇네? 그럼 그냥 안 가지 뭐. 당신 일 때문에 힘든데 뭘 굳이. 왜? 당신 중학교 때 친구들 계속 그리워했잖아. 오랜만에 나도 당신 고향 가서 장인어른 장모님도 뵙고 하자. 응? 남편은 어지간히도 저를 동창회에 보내고 싶은 모양이었어요. 그 배려가 참 고마워서 결국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죠. 막상 동창회에 가겠다고 결정을 하자 별게 다 신경이 쓰이대요. 그래서 안 하던 다이어트도 하고요. 옷과 가방도 새로 샀죠. 하지만 막상 출발 당일이 되자 저는 늘 입던 옷을 차려 입었어요. 너무 멋을 부리는 것도 좀 웃기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화장도 옅게 하고요. 가방은 고민하다가 남편이 회사 차리고 처음으로 사줬던 명품백을 들었죠.
엄청 비싼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첫 가방 선물이었던 만큼 제가 아끼는 거였거든요. 그걸 본 남편이 투덜대더군요. 아니, 당신 이번에 백화점 가서 옷이랑 가방 다 새로 샀잖아. 그건 다 어디다 두고... 됐어. 괜히 힘주면 더 촌스러워 보이기만 해. 그냥 난 이렇게 갈래. 이 가방도 당신이 처음으로 사줬던 거잖아. 얼마나 특별한데. 그렇게 남편과 둘이 오랜만에 친정으로 향했어요. 선물도 하나를 안고 갔네요. 부모님이 어찌나 기뻐하던지요. 남편은 넉살 좋게 저희 부모님 옆에 딱 붙어서 애교를 부렸고요. 저는 모처럼 만에 친정엄마가 해준 밥 먹으면서 편히 쉬었네요. 그리고 저녁 무렵 남편과 같이 동창회 장소를 향했어요. 시내에 있는 고깃집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술을 먹을 것 같아서 차는 두고 택시를 타고 갔죠. 가자마자 반가운 얼굴들이 제게 몰려들었어요. 어머, 미정아, 이 기집애 너 이게 얼마만이야? 세상에. 그동안 잘 지냈어? 서울 올라간 뒤로 어쩜 연락 한 번을 안 하냐? 미안해. 그동안 다들 잘 지냈지? 오랜만에 그리운 친구들을 만나니 어찌나 반갑던지요. 저를 괴롭히던 그 동창은 오지 않았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이던지요. 어느 정도 회포를 풀고 나니 이내 배우자 쪽으로 관심이 쏠렸어요. 부부 동반 동창회였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그 자리에 모인 남자들 가운데 제 남편은 단연 으뜸이었어요. 키도 훤칠하니 크고 늘씬했고요. 회사 대표라는 직함에 다들 입을 떡 벌리더군요. 심지어 유통업계에서 일하는 남자 동창 몇 명은 저희 남편을 알아보기까지 하더군요. 어머, 나 이 회사 알아. 들어본 적 있어. 요즘 엄청 잘 나가는 회사잖아. 여기 대표님이 미정이 네 남편이었구나. 이거 미정이 너한테로 줄 잘 서야겠는데? 절로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남편은 과한 관심에 거만해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겸손해하지도 않으면서 넉살 좋게 동창의 분위기를 이끌었죠. 옆에 앉은 제가 다 뿌듯할 정도였네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2차로 자리를 옮기자는 얘기가 슬슬 나올 무렵에 가게 문이 열리면서 뒤늦은 손님이 도착했어요. 어머, 정희야, 너 왜 이제 왔어? 안 오는 줄 알았잖아. 미안해. 이가 오면서 길을 헤매는 바람에. 다들 잘 지냈지? 문을 열고 들어온 상대의 얼굴을 확인한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글쎄, 서울 올라온 뒤로 절 못살게 굴던 그 동창이지 뭐예요. 제 얼굴을 확인한 동창은 입가에 비웃음을 띠더군요. 아마 미정이 너도 왔니? 오랜만이다. 하필이면 남편도 그때 다른 남자들하고 담배 피우고 온다면서 자리를 잠깐 비운 상태였어요. 결국 저는 떨떠름한 상태로 인사를 받아줄 수밖에 없었죠. 그래, 정희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늘 바쁘다고 튕기기만 하던 애가 웬일이래? 시어머니 병간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그러자 동창의 두 눈이 휘둥그레해졌어요. 어머, 그래? 잘됐다. 얘 축하해. 그 개념 없는 말에 주변에 있던 다른 친구들이 눈치를 주더군요. 야, 축하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정희 너 오면서 술 먹었니? 하지만 친구들의 눈총에도 그 동창은 아랑곳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왜? 너넨 모르지? 미정이 얘 서울 남자하고 결혼해선 얼마나 불쌍하게 살고 있는데.
그 남자 능력도 뭣도 없으면서 지 늙고 병든 엄마만 떠넘기고 그 시엄마 병원비 때문에 집에 빚도 좀 있었을걸? 그 동창의 망언에 테이블 위에 올려둔 제 두 손이 덜덜 떨렸어요. 사람이 정말 화가 나면 눈앞이 새하얘진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됐네요. 그런 제 상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 동창이 계속해서 떠들어댔어요. 빚은 아직 다 못 갚았겠다? 너희 남편 그럼 아직도 대리기사 일하니? 그럼 명함 좀 줘봐. 우리 남편한테 소개해 줄 테니까. 우리 남편이 얼마 전에 또 이직했거든. 대기업은 아닌데 요즘 엄청 잘 나가는 회사라서 거래처 접대 일이 많아. 술 먹을 때마다 너희 남편한테 연락하라고 할게. 어떻게든 절 짓밟으려고 하는 그 동창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정말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게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동창 옆에 서 있던 남편이란 놈도 똑같았어요. 배만 남산만하게 나온 돼지 주제에 사람을 어찌나 야비하게 쳐다보던지 상대도 하고 싶지 않아 그대로 자리를 옮기려고 했는데요. 옆에 있던 가방을 챙기자 동창의 눈이 커다래졌어요. 어머, 그 가방 설마 미정이 네 거야? 그래, 내 건데 왜? 나름 명품 가방이었으니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이제 좀 달라진 제 처지를 인식하라고 말이죠. 하지만 웬걸 그 가방을 본 동창이 풋하고 비웃음을 흘리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뭐라고 할 틈도 없이 그 가방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겠어요? 한참을 요리조리 돌려보더니만 이내 입가에 비웃음을 띤 채로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런 데 온다고 급하게 동대문 시장 가서 산 것 같은데 너무 티난다 얘. 여기서 봐도 싼티 줄줄이야. 짝퉁 들면 안 쪽팔리나. 격 떨어져. 그러면서 보란듯이 자기 가방을 눈앞에서 흔들어 주더라고요. 당시 없어서 못 판다는 아주 고가 브랜드의 제품이었죠. 제 가방보다도 훨씬 비싼 거였어요. 물론 저도 그 가방이 집에 있었어요. 그것도 색깔별로 2개나 말이죠. 남편이 얼마 전에 사줬거든요. 하지만 그걸 알 리 없는 동창은 계속해서 빈정댔어요. 야, 짝퉁 될 바에는 안 드는 게 낫지 않겠어? 추하다 얘. 진짜 이럴 거면 동창에 오지 말지. 잘 사는 애들하고 어떻게든 연줄 만들고 싶은 것 같은데 같은 교복 입고 한 교실에서 수업 받던 때도 아니고 이제 그런 건 안 되지 않겠니? 격이 맞는 애들끼리 어울리게 돼 있어. 뱁새가 황새 쫓아간다고 뛰어봤자 가랑이밖에 더 찢어지겠니? 아이 그만해 여보. 여보 친구분 울겠다 울겠어. 옆에 앉은 동창 남편 놈은 말리는 건지 비꼬는 건지 지 부인하고 낄낄대면서 절 흘끔대더군요. 참 어떤 면에선 천생연분이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끼리끼리 만났는지. 내 가방 돌려줘. 그래 돌려줄게 이깟 짝퉁. 손에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 나빠. 가져가. 동창이 제게 가방을 던지듯 돌려줬어요. 그러자 눈치만 보고 있던 다른 친구가 얼른 입을 열더군요. 미정아, 그냥 자리 옮기자. 저쪽에 세영이 알지? 세영이도 너 계속 보고 싶어 했어. 친구는 저를 다른 테이블로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나름 이 불편한 상황을 무마하려는 시도였죠.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요? 저도 그냥 그렇게 그 친구를 따라 자리를 옮기려고 했는데요. 그 동창이 갑자기 제 쪽으로 소주잔을 치켜들고는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 미정아, 이따 또 얘기하자. 네 남편 대리 명함도 꼭 주고. 참,
네 시엄마 죽은 것도 축하해. 그런 원흉이 죽어줬으니 얼마나 잘 됐어. 나니까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하는 거야. 안 그래? 그 순간 머릿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어요. 돌아가신 저희 시어머니를 원흉이라며 비아냥대는데 정말 참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그대로 돌아가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었고요. 그걸 그대로 동창 얼굴에 쏟아버렸네요. 멍청하게 있던 동창이 뒤늦게 비명을 지르며 난리를 쳤죠. 너 미쳤어, 박미정?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미안, 난 술 이제 그만 먹으려고 버리려고 한 건데. 네가 쓰레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쓰레기통인 줄 알았지 뭐야. 착각했네? 뭐? 쓰레기? 이게 도란나. 누구한테 쓰레기래? 쓰레기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게 누군데? 바락바락 악을 쓰던 동창은 이내 옆에 있던 자기 가방을 보고 비명을 질렀어요. 술에 푹 젖어 있었거든요. 너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이거 아직 할부도 다 안 끝난 건데 어쩔 거야? 그까짓 가방 다시 사주면 되잖아.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너 같은 건 이 가방 손잡이 하나 못 산다고? 그리고 이거 이제 전국 품절이라 구할 수도 없는데. 그럼 내 거 줄게. 나도 똑같은 가방 있거든. 미안하니까 색깔 다른 걸로 해서 2개 줄게. 됐니? 그러자 동창이 입을 떡 벌렸어요. 아니 이게 못 보던 새 허언증이 생겼나 진짜. 지금 장난해? 진짜 죽고 싶어? 흥분한 동창이 그대로 제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머리채를 잡으려던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면서 남자들 한 무리가 우르르 들어왔어요. 잠깐 나갔던 남편이 돌아온 거였죠. 동창과 대치 중인 저를 본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다가왔네요. 아니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글쎄, 제가 미처 뭐라고 입을 열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동창 옆에서 같이 절 비웃던 동창의 남편이었죠. 아니, 대표님! 대표님이 여긴 어떻게... 임 과장. 임 과장이야말로... 정말 충격적이게도 동창의 남편은 저희 남편 회사 직원이었어요. 얼마 전 이직했다는 그 잘나간다는 회사가 바로 저희 남편 회사였던 거죠. 뒤늦게 그 사실을 눈치챈 동창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이게 무슨... 미정이 너희 남편 이름도 없는 작은 회사 다니지 않았니? 그건 옛날 일이고 회사 차려서 대표된 지 꽤 됐거든. 도대체 언제? 너네 집 빚밖에 없는 거지였잖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땅을 좀 크게 물려주셨거든. 그걸로 빚도 다 갚고 회사 차려서 대박도 난 거야. 네가 원흉이라고 했던 우리 시어머니 말이야. 어때? 아직도 내가 허언증 같니? 네 가방 못 물어줄 것 같아? 제가 다다다 쏘아붙이자 동창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덜덜 떨면서 저와 저희 남편 눈치만 보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제 쪽으로 다가와 동창의 남편을 인사시켰어요. 여보, 인사해. 이번에 우리 회사 경력직으로 새로 들어온 임민철 과장이야. 회사 직원을 당신 동창회에서 다 만나네. 남편의 속에 동창 남편놈이 쭈뼛쭈뼛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제가 아까는 미처 못 알아뵙고... 아까는 못 알아뵈서 그렇게 사람 비웃고 무시한 건가요? 이젠 제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이렇게 설설 기는 거고? 아니 그게... 아까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네? 뭐해? 당신도 얼른 사과해! 동창 남편놈이 동창을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동창이 화들짝 놀라며 제 쪽으로 고개를 숙이더군요. 미안해, 미정아. 내가 너무 말이 과했어. 한 번만 봐주라. 우린 친구잖아. 사람을 있는 대로 무시하면서 막말을 쏟아부을 땐 언제고 친구라니. 정말 웃기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보란듯이 어깨를 펴고 말했네요. 친구? 우리가 언제부터 친구였어? 그때 서울에서 한창 만날 때 네가 만나기만 하면 나 무시하고 우리 남편이랑 시어머니 욕해서 절교한 거 잊었어? 그때 네가 그랬지. 내가 학창시절에 널 은근히 무시했다고. 근데 아니? 난 단언컨대 한 번도 너 무시한 적 없어. 그냥 네 열등감으로 기인한 피해망상이었겠지.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젠 좀 달라졌을까 했는데 여전히 넌 똑같구나. 내가 시어머니 병간호하는 불쌍한 애든 너희 남편 회사 대표 부인이든 다를 거 없어. 난 과거에도 지금도 너보다 훨씬 행복하고 좋은 사람이야. 넌 열등감에 똘똘 뭉쳐서 남 깎아내릴 생각밖에 안 하는 불쌍한 사람이고 너야말로 나랑 격이 안 맞고 추해. 알겠니? 제 말에 동창은 어깨를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어요. 악에 받쳐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자기 남편 회사 대표 부인인데 어쩌겠나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집씹을 뿐이었죠. 남편이 대충 상황을 파악했는지 제 어깨를 감쌌어요. 그리고 저를 보호하듯 자기 뒤로 숨기더니만 자기가 앞으로 나서더군요. 임 과장, 뭐 더 긴 말할 건 없을 것 같고 자넨 오늘부로 해고니까 그렇게 알게. 그러자 잠자코 있던 동창 남편 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대표님? 갑자기 해고라뇨? 저 이직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뭐 그건 자네 와이프를 탓하게나. 내가 엄청 애처가거든. 우리 집사람 눈에서 눈물 나게 한 사람들한테 난 내 돈 한 푼도 못 주네. 그러자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어요. 글쎄 그 동창 남편 놈이 갑자기 지 부인한테 달려들어 뺨을 올려붙이는 게 아니겠어요. 이 망할 년, 내가 진짜 너랑 결혼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깟 촌구석에서 하는 동창에 제발 같이 가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와줬더니만 이게 뭐야?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말로만 사과하면 다야? 이 쓸모없는 년 진짜.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너 때문에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게 생겼는데 차라리 나가 죽어! 여보, 제발 진정해. 에?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고. 하지만 동창의 애원에도 동창 남편 놈은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더군요. 혼자 씩씩대더니만 글쎄 그대로 연거푸 동창의 뺨을 올려붙이지 뭐예요? 그 힘이 어찌나 세던지 동창은 그대로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어요. 근데도 부족했는지 남편 놈은 동창을 향해 마구 발길질을 하더군요. 동창은 익숙하다는 듯이 몸을 웅크렸고 말이죠. 뒤늦게 다른 남자들이 달려들어 말렸는데요. 근데도 동창 남편 놈은 정신을 못 차리고 소리를 지르다 저희 쪽으로 몸을 돌리더군요. 두고 봐. 이건 내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거니까. 이거 부당해고야. 알아? 동창 남편의 성난 외침에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유롭게 팔짱까지 끼면서 대거리하더군요. 그래, 어디 신고할 거면 해봐. 나는 뭐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임 과장 그쪽이 우리 회사 오자마자 대금 실수했던 거 기억은 나나? 그 손해만 10억이 넘는데 그건 그땐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 알아서 수습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치사하게 이제 와서 1억이야? 법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럼 그 일도 법대로 한번 해보자고. 10억 갚을 돈은 물론 있는 거겠지? 남편의 반격에 동창 남편 놈은 진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무릎을 꿇고 넙죽 바닥에 엎드리더군요. 잘못했습니다, 대표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치만 제발 해고만은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저도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이렇게 그만두면 저희 와이프랑 애들은 어떡합니까? 그건 내 할 바 아니지. 그리고 그렇게 때릴 거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그쪽 와이프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눈앞에서 때리는 걸 봤으니까 경찰은 부르겠네. 동창 남편놈의 만류에도 남편은 경찰을 불렀어요. 결국 그 자리에서 가정폭력으로 동창 남편놈은 경찰차를 타고 끌려갔고요. 남겨진 동창도 다른 경찰들에 의해 자리를 옮겼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동창 남편놈이 지독한 가정폭력범이었더라고요. 상습적으로 지 부인을 때렸다고 하더군요. 어쩌면 그 동창이 그렇게 삐뚤어졌던 것도 남편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저에게 한 막말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저를 욕한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시어머니와 제 남편을 모욕한 거였으니까요. 그 뒤로 동창과 동창 남편은 수시로 제게 연락해 귀찮게 굴었어요. 제발 용서해달라고, 다시 취직시켜달라고 어찌나 애원하던지.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무시했고요. 결국 시달림에 지쳐 번호도 바꿔버렸네요. 나중에 건너 소식을 들으니 결국 동창은 그 남편하고 이혼하고요. 지금은 식당에서 서빙하는 일을 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다 하더군요. 동창의 전 남편은 그 뒤로도 재취업은 못하고요. 집에 틀어박혀 술만 먹다 지금은 간암으로 병원에 있다 하대요. 자업자득이라고 해야 할까요? 반면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남편 회사도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자식 농사도 잘 지어서 애들도 다 독립시켰네요. 요즘은 남편하고 둘이 알콩달콩 신혼 때 기분을 만끽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